대한민국 육군이 2차 대형 공격 헬기 사업을 계획하던 초기 단계에서 보잉 내부 테스트 과정에서 극비리 진행된 AH-64E 가디언 한국형 모듈 개발 프로젝트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 지형 특성에 맞춰 AH-64E 모델에 소형 드론과 직접 연동할 수 있는 전자전 소프트웨어 모듈을 탑재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원래는 2차 사업 물량에 이 기술들이 대거 포함될 예정이었으나 예산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달라진 무기체계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결국 도입은 무산됐습니다. 즉, 이 모듈은 상용화되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은 보잉 자체 개발팀 관계자들의 내부 보고서 일부가 해외 방산 관련 포럼에서 언급되면서 알려졌고 일반 언론에는 거의 공개되지 않은 비화인데요. 그만큼 현대전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기존 패러다임이 무색할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행보에 대한민국의 군 당국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한민국 2차 대형 공격 헬기 사업, 그 중에서도 아파치 가디언 36대 추가 도입이 무산되었기 때문인데요. 아파치 추가 도입 무산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방산업계와 밀리터리 팬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릴 만한 중대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계 최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공격 헬기가 바로 AH-64E 아파치 가디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최근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한국의 36대 아파치 도입 무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왜 아파치 36대 추가 도입이 이토록 화제가 되었는지 기본적인 배경부터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2016년 전후로 대한민국 육군이 AH-64E 1차분 36대를 성공적으로 도입했을 때 전 세계 밀리터리 전문가들은 한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최강급 공격 헬기 전력을 갖췄다고 평가했을 정도로 많은 부러움을 샀습니다. 미국산 아파치는 그 자체로 높은 신뢰도와 전투 능력을 지닌 전력이며 특히 AH-64E 가디언은 레이더 성능과 항전 장비가 한층 개선된 모델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현대전장의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공격 헬기의 생존성에 대한 의문과 더불어 다양한 플랫폼, 특히 드론의 활용 가능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상 타격 임무에 있어서 공격 헬기만 한 개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어자 측이 대공화기를 촘촘히 구축한 전장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손실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단점이 부각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치 가디언은 서방 국가들이 가질 수 있는 최강의 공격 헬기임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외 급변한 인플레이션으로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서 구매국에게는 재정적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이중삼중의 요인이 겹치면서 아파치 2차 사업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된 것인데요. 대한민국 국방부가 추진하던 5대 대형 무기 도입 사업이 전면 백지화된다는 보도가 나온 시점부터 보잉 내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전해졌습니다. 원래라면 아파치 2차 사업은 별다른 변수 없이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우세했는데 갑자기 청천벽력이 발생한 것인데요. 그런데 국내외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아파치가 너무 비싸졌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를 방증하듯 국내 협상단이 FMS 체계를 통해 미국에 비용을 지불할 때 기존보다 훨씬 높게 책정된 총액을 보고 한국 측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을 정도인데요. 2010년대 초반 대비 2020년대 중반에 이른 지금 무기 단가 상승폭에 의해서 2.5배에 육박했다는 내부 분석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부각된 드론 전력의 가성비가 한국군의 미래 전장 구상에 급격히 반영되고 있었던 것도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북한 역시 러시아의 전술을 빠르게 참고할 가능성이 높고 전차전에서 드론이 핵심 전력으로 떠오른다는 전망이 확산된 점을 고려하면 고가의 대형 공격 헬기를 또다시 대량 구매하기보다는 유무인 복합 운영 체계 구축과 자폭 드론 같은 저비용 고효율 자산에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낫다는 판단이 강해졌습니다. 사실 AH-64 시리즈는 걸프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 다양한 전장 경험을 통해 명실상부 전세계 공격 헬기 최고봉이라는 평판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전세계 트렌드가 기존 대형 무기 플랫폼에서 네트워크 기반의 다차원 전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저비용의 대공무기, 특히 휴대용 대공 미사일과 다양한 형태의 드론과 차세대 전자전 시스템 등이 등장하면서 항공전력은 이제 무적이 아니라는 공식이 성립하게 된 것인데요.
한국군 또한 기존에 보유한 36대 AH-64E 가디언을 통해 이미 일정 수준의 최정예 공격 헬기 전력을 구비했는데 추가 36대를 들여와서 총 72대로 운용하는 것도 물론 강력한 수치이긴 하지만 현재 육군이 필요로 하는 미래전에는 다른 분야, 즉 드론, 무인기, 정찰기, 전자전체계 등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할당하려는 움직임으로 변했습니다. 일각에서는 2차 사업을 완전히 포기하기보다는 대수를 줄여서 단계적으로 도입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이미 상향된 단가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대수를 줄인다고 해서 부담이 획기적으로 감소하지는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반면 보잉 입장에서는 한국군이 대규모로 추가 구매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게 과거 대한민국이 도입한 아파치의 유니코스트는 약 350억 원이었습니다. 이 공격 헬기가 대당 7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오른 금액으로 36대 규모라면 수조 원 단위 이상의 프로젝트가 성립하므로 회사 수익면에서 큰 호재였을 텐데요. 그런데 이번 결정으로 사실상 2차 사업이 무기한 정지 상태로 접어들면서 보잉의 한국 시장 내 예산 확보 계획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 그동안 한국의 갑질만 일삼던 보잉이 한국의 결정으로 제대로 역관광당했다고 생각해서 우리 국민들이 속 시원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상황이 마냥 좋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보잉이 아파치만 판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인데요. 2025년 이후 대한민국은 보잉사와의 항공기 도입 및 업그레이드 계약을 통해 총 약 36조 2천억 원 규모의 구매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민간 기업까지 포함되어 있지만 그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7월 대한항공은 보잉의 최신 중대형 항공기인 777, 9와 787-10 모델 총 50대 도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이 계약의 예상 규모는 약 30조 원에 달합니다. 또한 2024년 11월 미국 국방부는 대한민국의 F-15K 전투기 업그레이드 및 관련 장비 판매를 승인하였으며 이 계약의 추정 비용은 약 6조 2천억 원입니다. 또 대한민국 해군이 운용 중인 P-8A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나 공군의 F-15K 업그레이드 사업도 아직 추진 중이기 때문에 보잉이 당장의 실패를 만회하고자 다른 사업에 덤탱이를 씌울 수 있는 것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군과 민간 업체의 현명한 대응도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결국 이번 결정은 한국군이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선택과 집중의 사례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결말로 이어지든 2차 대형 공격 헬기 사업 무산과 드론 전력 확충은 2020년대 중반 이후 한국 군사력의 모습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현대전장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대한민국군 수뇌부가 2차 아파치 구매 예산을 드론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는 우리 군이 세계 트렌드를 빠르게 파악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대규모 기동전에서 공격 헬기를 띄워 적 후방을 타격하기보다는 무인기를 통해 전장을 저비용 고효율로 장악하는 방식이 현대전장의 전술교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물론 공격 헬기 자체가 쓸모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파치 가디언은 여전히 기동군단의 핵심 화력이며 적 장갑 차량이나 지휘시설을 단시간에 파괴하는데 탁월한 자산임은 분명한데요. 다만 한정된 국방 예산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에서 드론 전력과 무인 복합체계의 미래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되고 있다는 것이 이번 결정의 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국산 무장 헬기인 수리용 기반 무장 헬기와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가 그동안의 우려를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잘 나오게 되면서 우리 군이 중복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도 형성됐는데요. 최근 한국은 경공격 헬기와 중형급 무장 헬기를 속속 국산화되면서 수입산 대형 공격 헬기를 36대 더 구매하는 것은 낭비라고 지적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군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는데요. 그 대안이 바로 기존의 AH-64E 1차분 36대를 V6 이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다양한 무인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와 각종 하드웨어를 개선한다면 굳이 수량을 늘리지 않고도 적은 비용으로도 전력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예산을 절약하면서도 공격 헬기 운용 효과를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아파치 2차 도입이 무산된 것은 방위산업계와 밀리터리 마니아들에게는 다소 충격적인 소식이지만
대한민국의 국방안보기획의 관점에서 보면 한정된 자원을 미래전장 환경에 맞게 재배치하는 필연적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대한민국 정부와 방위사업청은 드론 전력 구축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새로운 무기체계의 지평을 열어갈 전망인데요. 또 최근 공개된 무인 공격기를 통해 KF-21과 유무인 복합 전술로 운영될 무인기도 공개된 만큼 실제로 무인 전력은 다양한 작전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치 2차 도입 무사는 어찌 보면 한국군이 전통적 플랫폼에 대한 맹신에서 벗어나 미래 전장의 뉴노멀에 적응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육군의 공격 헬기 운용 개념은 단순히 가장 강력한 플랫폼을 보유하는 것을 넘어 드론 전자전, 사이버전 등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형태로 진화해야 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대전장에서 아파치 같은 공격 헬기가 시대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기존 36대 AH-64E가 갖는 상징성은 여전히 크며 이들을 어떻게 업그레이드해 시너지를 극대화할지에 대한 과제가 남은 것인데요. 앞으로 보잉이 제안할 차세대 통합 소프트웨어나 무인기 연동 시스템 등이 시에 적절히 적용된다면 한국군이 목표로 하는 유무인 복합 전력 개념을 구현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25년 2월 21일 MAH 극찬 영상입니다. 사실 MAH는 일전에 논란이 꽤나 거셌습니다. 굳이 해병대용 공격 헬기를 새로 만들어야 하느냐, 그냥 외국산 완제품 사다가 쓰면 되는 거 아니냐 등등 별의별 목소리가 오갔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막상 개발이 본격화되고 시제기가 날아오르자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하는 반응이 서서히 늘고 있습니다. 전자광학적외선 장비부터 20mm 사면장포, 대전차 유도탄, 공대공 미사일, 로켓포드까지 튼튼한 무장 패키지를 갖췄고 동시에 병력 수송 기능도 일정 부분 살렸다는 게 가장 큰 매력 포인트입니다. 특히 워존 기사에서 강조한 부분 중 하나가 MAH 시제기 날개에 달린 무장 하드포인트입니다. 좌우 각각 3개씩 총 6개가 달려있는데요. 이대로 전력화가 완료되면 여기에 국산 청검 대전차 미사일, 미스트랄 공대공 미사일, 무유도 로켓까지 달아서 강습 상륙 작전을 바짝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니 앞으로 해병대가 상륙하며 맞닥뜨릴 해안경계부대나 전차, 차량을 깨부수는데 제대로 힘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MAH가 예전 러시아의 밀-24와 비슷하다고 하니 밀-24가 어떤 헬기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밀-24 하인드는 소련이 1970년대 개발한 다목적 공격 헬기로 강력한 화력과 병력 수송 능력을 동시에 갖춘 독특한 설계가 특징입니다. 최고 속도 335km/h에 항속거리 약 450km로 보조연료통 탑재 시 최대 1000km에 달하며 조종석과 주요 부위에 티타늄 장갑과 방탄유리를 적용해 높은 생존성을 확보했습니다. 무장으로는 12.7mm 기관포와 23mm GSH-23L을 장착할 수 있으며 S5, S8 로켓, AT-6 스투름 대전차 미사일, 공대공 미사일 등 다양한 무장을 운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인데요. 또한 동체 후방 캐빈에는 최대 8명의 병력을 탑승시킬 수 있어 단순한 공격 헬기가 아니라 공수작전까지 수행할 수 있는 기동성을 자랑하는데 냉전 시기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전장에서 운용되며 지속적인 개량을 거쳐 현대전에서도 여전히 실전 배치되고 있는 기체로 유명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해병대가 공격 헬기 비행대대를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시대가 열렸는데요. 한때 해병대 항공대는 1950년대에 고정익기를 운용하다가 해체됐고 이후 오랜 세월 동안 해군 항공에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2014년에야 해병대 항공대 설립이 승인됐고 급기야 마리논 헬기 30대를 기반으로 한 강습 헬기 전력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공격 헬기까지 갖추게 되니 해병대가 독자적 항공 전력을 완성할 날이 머지않은 것인데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MAH가 등장하기 전 해병대 공격 헬기로는 외산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상당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AH-64 아파치 가디언도 도입했고 미 해병대에서 운영 중인 AH 원제트 바이퍼도 괜찮은 선택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즉 검증된 무기를 쓰는 게 낫지 않느냐는 의견에 힘이 실린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상당히 합리적인 의견입니다. 국내에서 처음 도입하는 무기 체계를 무모하게 개발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선택지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국내 개발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산화를 밀어붙였고, 이를 통해 우리 방산업계가 갖게 될 기술적 자립, 수출 경쟁력과 한국 해병대 특유의 작전 개념에 맞춘 맞춤형 설계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해 독자 개발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MAH가 완성되기까지 가장 애먹은 부분 중 하나가 해상 환경에서의 부식 방지였습니다. 마리논 개발 때도 그렇고 해병대 헬기는 늘 바닷바람을 맞으며 작전을 해야 하다 보니 부식 대책이 육군용 헬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체 표면재부터 코팅 소재, 내부 부품까지 모조리 새로 시험해야 했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군 내부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앞으로 군에서 만들어지는 다른 헬기나 무인기에 모두 적용해도 될 만큼 데이터를 쌓았다라고 할 정도라며 밝혔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기술이냐면 초창기 미국이 바이퍼를 개발할 때 코팅 기술 개발에 골치를 썩였는데요. 이 때문에 바이퍼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을 모듈 설계를 하고 전자계통은 빈 공간 없이 레진으로 메꿔버리기도 했습니다. 기체를 레진으로 메워버리면 염분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개발 방법을 한국이 독자 기술로 해결했다고 하니 한국의 방산 기술력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와 별개로 마리논 개발 시 초기에 겪었던 로터 헤드 파손 사고는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2018년에 일어난 추락 사고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동안 수리용 계열은 위험하다는 부정적 인식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철저한 점검과 설계 개선을 거치면서 현재는 육군 수리온, 해병대 마리논 모두 꽤 안정적인 운영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입니다. MAH가 개발 중인 시점부터 카이 내부 테스트 영상이 살짝 유출되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 정말 하인드처럼 생겼다는 말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약간 짧은 스터빙에 중무장을 빽빽하게 장착한 모습은 상당히 비슷했는데요. 워존 기사에서도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며 람보 영화에서 소련 헬기 역할을 맡았던 개조형 퓨마와도 묘하게 닮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둘 다 같은 퓨마 계열의 DNA를 가지고 있으니 놀랍지 않다는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단순한 외형 유사성을 넘어서 한국형 MAH는 공격 임무뿐 아니라 해안 수색 특수전 지원 재난 구호 등 다목적 활용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이 러시아 밀 24의 철학과 일맥상통합니다. 아울러 독도급 강습 상륙함이나 차세대 경항모에서 운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하는데요. 이 MAH가 정식 전력화된다면 독도급 강습 상륙함인 독도함과 마라도함에 탑승해 해안 상륙 지원을 더욱 강력하게 해줄 게 분명합니다. 지금까지는 상륙부대의 근접 항공 지원이 주로 해군 함포나 해군 항공대의 링스 혹은 육군 항공의 지원에 많이 의존했는데 이제는 해병대 자체적으로 공격 헬기를 굴리게 되니 이전까지 있었던 해병대의 구식화된 전술교리는 모두 고쳐쓰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해병대는 작전 유연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MAH 기체 시험 때 시뮬레이션 환경을 일부러 동해 서해 남해를 각각 나눠서 진행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역은 지역마다 염도, 기후, 파고가 다 다른데 실제로 미 해병대식 테스트 기준 못지않게 세세한 항목을 적용해봤다는 겁니다. 혹독하게 굴린 만큼 문제점이 미리 드러났고 그만큼 대처할 시간과 데이터가 많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실제 양산과 실전 배치 시점입니다. 방위사업청 발표를 보면 MAH는 오는 2026년 하반기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이후 양산을 통해 24대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처음에는 국내 여론이 나빠서인지 먼저 10대 정도만 드릴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점점 스케일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럼 한국형 MAH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그래서 공격 헬기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AH-64의 아파치 가디언과 해병대 대표 공격 헬기인 AH-1Z 바이퍼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의 AH-64의 아파치 가디언은 30mm 체인건을 기본 무장으로 하며 AGM-114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 최대 16발, AIM-92 스팅어 공대공 미사일 최대 4발, 70mm 하이드라 로켓
최대 76발을 탑재할 수 있어 강력한 타격 능력을 자랑합니다. 이에 비해 미국 해병대의 AH 원제트 바이퍼는 20mm 게틀링건과 함께 AGM-114, 헬파이어 미사일 최대 16발, AIM-9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 최대 2발, 70mm APKWS 레이저 유도 로켓 최대 76발을 장착하며 해상작전에 최적화된 설계를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 해병대용 MAH는 20mm 사면장포를 장착하고 천검대전차 미사일 최대 8발, 미스트랄 공대공 미사일 최대 2발, 70mm 무유도 로켓포드 최대 28발을 운용할 수 있어 미국이 자랑하는 두 공격 헬기보다는 다소 화력이 약하지만 상륙작전에서의 기동성과 해병대 작전 환경에 최적화된 운영 능력을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국내 군 전문가들도 과연 이 MAH가 북방 한계선에서 벌어질 해병대 상륙작전 혹은 독도와 이어도 등 분쟁 지역에서의 돌발 사태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궁금해할 정도입니다. 일단 현재까지의 행보를 보면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콘셉트의 해병대용 헬기가 탄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MAH는 해병대가 오랜 수건 끝에 갖게 될 공격 헬기이자 동시에 병력 수송 능력을 일부 포함하는 한국형 하인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논란과 사고를 극복하고 마침내 첫 비행을 완수했으며 해외 전문지에서도 호평을 받는 상황입니다. 미래전 양상에서 해병대가 독자 항공전력을 구축한다는 건 단지 상륙작전에서의 화력 지원만 아니라 북한과 중국 그리고 일본까지도 연안작전을 억제하는 상징성까지 갖게 됐습니다. 워존이 말하길 한국은 이미 MAH 개발의 길에 들어섰고 이 길은 앞으로도 더욱 확장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